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3, 4월 첫 진도대 이제 지난주 휴일이 돼가지고 3, 4월도 이 기본서를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하는데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 1, 2월에 그때 했던 데에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포인트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겠죠. 새로 3, 4월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을 서브노트에 좀 정리해 가면서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쪽에 1장 부동산의 기본 개념 오늘 다루는 1편은 한 3문항 정도 출제되거든요. 근데 1장의 기본 개념에서는 2절에 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가 초점이고 1절에 부동산에게 체계는 그다지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학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이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 중에 김영진 교수가 정의한 거는 그 정의 자체를 한 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 자,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규정해 놨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키기 위해서 원리와 응용 기술, 이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 시키고자 하는 게 부동산학이 주관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능률화가 부동산의 목표, 목적이 되겠고요. 이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 시키기 위해서 원리와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근데 여기서 원리는 이제 이론 분야를 뜻하고 응용 기술은 실무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은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중개활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게 이론 분야가 되었고요. 또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 행위가 실무 영역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은 이렇게 모든 활동은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론은 과학성의 기초를 두고 있고 실무 영역은 기술성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또 기억할 포인트가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활동이다. 이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론하고 실무 두 가지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문적 정의에서 그지?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 2번에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지금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 영역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첫째가 종합과학이고 그리고 또 응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니까 종합과학이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법제화시키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응용과학이고 또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사회과학입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에 입각한 규범과학이고 몸으로 직접 행위로 나타나는 실천과학이죠.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경험과학입니다. 상당히 학문적 성격이 많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실을 법제화시킨 구체적 학문이에요. 이렇게 학문적 성격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니까 종합과학이지 어느 한 개의 영역을 고집하는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사회과학이지 생물체를 연구하는 그런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 뭐 부동산학이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지? 자연과학은 될 수가 없고 또 추리소설 연구하는 그런 학문도 아닙니다. 가상과학도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실을 실제 이제 법제화시킨 구체적 학문이지 추상적 학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문적 성격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지. 이 여러 가지 학문적 성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거나 또는 뭐 추상적 학문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데요.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걸 알아둡니다. 순수과학이 아니고 종합과학이다. 가상과학이 아니고요. 실천과학이고 경험과학이에요. 그리고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 학문이지 추상적 학문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걸 몇 가지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3대 측면, 부동산은 항상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있다 그랬지, 그지? 그 중에서 이 기술적 측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건물에서는 건물의 높이나 구조,
뭐 면적, 청수 이런 것들이니까 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또 토지에서는 지질, 지반, 지세, 지형, 토양 이런 것들이니까 이 기술적 측면은 전부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형적 측면이에요. 근데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법률적 측면은 전부 대부분 가치나 관념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형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 유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측면과 법률 측면이 무형적 측면인데 이 유무형의 양대 측면을 합쳐봐요. 그러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포괄하게 되겠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합쳐서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바로 3대 측면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해서 3대 측면이 한다. 그렇게 용어를 한 개 알아두고 그다음에 네 번째 4번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세 가지겠네, 그지? 이 효율성은 한정된 부동산, 이 부동산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자는 원리가 바로 효율성이 되겠고요. 형평성은 역시 부동산이라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부동산을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나눠 갖자는 거야. 그게 바로 형평의 원리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소유권을 저소득까지 폭넓게 배분하자는 원리, 이런 원리를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합법성은 이제 합법,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런 원리를 이제 합법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함께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이 효율성은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 효율성이 되어 있고, 형평성은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의 개입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기능이에요. 저소득에 폭넓게 소유권을 배분하고자 하는 원리는 정부의 개입 없고서는 민간 부분의 활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포인트가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한다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되고, 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공 부분에 한정을 한다. 공공 부분에 한정한다면 이 형평성은 공공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시된다. 바뀌면 안 돼요. 효율성이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형평성이 공공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다. 그걸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5번에 부동산학의 뭐 연구 대상이라든가 연구 분야 이런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읽어보십니다. 6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자, 이 부동산의 접근의 방법은 상당히 많죠. 한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 2가지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산식이나 중점식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가지 영역에 치중해서 부동산을 다루고자 하는 접근법이고, 3번의 종합식 접근방법을 체크합니다. 종합식. 이 종합식은 이제 우리 부동산에 존재하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해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시스템적 사고방식에 입각해가지고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니까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3대 측면이 모두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에 체계화시키고 정착시키는데 가장 기여한 접근 방법이 바로 종합식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는 분산식이나 중점식보다는 종합식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에 체계화시키고 통일화시키고 정착시키는데 가장 기여한 접근법, 그러면 종합식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뭐냐? 종합식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 중요하고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접근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접근법을 체크해 두시고,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인데 어디에서 중시되는 거냐? 4가지 활동이 있어요. 사례를 이렇게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 투자 활동이나 금융 활동, 개발 활동이라든가 정책 활동과 같은 분야에서 중시되는 접근 방법이 의사결정 접근법이고, 오늘날에 와서 현대에 와서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접근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는
종합식이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시켰지만은 현대에 와서 중시되는 접근방법은 의사결정 접근방법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요 1절에 부동산의 체계는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고 간혹 가다가 그냥 지문에 한두 개 정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부동산학은 종합학이지 순수학이 아니다. 또 구체적 학문이지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이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걸 좀 알아둬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효율성은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형평성이 공공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을 한다면 이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효율성이니까요. 민간 부분에 한정을 하면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또 공공 부분의 부동산 활동을 국한해서 본다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시된다. 요 개념이 서로 바뀌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체크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큰 의미가 없고. 자, 2절 이제 33조.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 한 개 예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에서, 또 부동산의 분류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한 문제씩에서 두 개 예상하시면 되겠는데,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라는 3대 측면이 있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부동산을 분류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이 자연이다, 또 위치다, 또 공간이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공간, 위치, 환경은 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다만 이 용어들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자산이다, 또 자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재인 생산요소, 생산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투자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자산이나 자본, 소비재나 상품은 전부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다만 이 용어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바로 민법상의 부동산,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만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민법 99조를 보면 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리고 99조 2항에서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와 정착물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만을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즉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광의의 부동산은 바로 협의의 부동산에 뭔가가 합쳐져야 이제 넓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협의의 부동산이 뭐죠? 민법상의 부동산이지, 바로 토지와 정착물. 이 토지와 정착물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 즉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지?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준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이거는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개별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상으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만을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과 특별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까지를 합쳐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자연, 위치, 공간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 준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3대 측면이 바뀌면 안 되겠고요. 자,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바로 토지와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제? 토지와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민법에서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으니까 이 정착물의 개념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착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정착물 공부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첫째는 정착물이 뭔가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착물에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이에요. 근데 정착물이 아니라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가? 그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물건 중 정착물인지 동산인지를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이 구분 기준도 다 아셔야 되겠죠, 이제. 자, 정착물을 정의하자면요. 정착물은 주택이나 상가, 울타리 이런 것은 원래는 뭐죠? 동산입니다. 원래는 동산인데 토지나 건물에 설치 부착을 했는데 항구조로 토지나 건물에 결합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토지 등에 설치 부착됨에 따라 항구조로 결합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부동산화된 물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설치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결합된 게 아니고 항구조로 결합이 됐다는 뜻이지. 항구조로 결합이 됐으면 계속 부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부착됐다면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동되지 않는 물건, 그게 부동산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물건, 고정화되었다 이 말이 부동산화되었다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 중 이동되지 않게 토지나 건물에 항구조로 결합이 딱 돼서 이동되지 않게 계속 부착돼 있고 고정돼 버린 물건들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은 토지나 건물에 계속 부착되어 있고 고정돼 버린 물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정착물이라는데 이 정착물이 어떤 게 있느냐? 정착물에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정착물이 있고요. 또 토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정착물도 있어요. 이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그리고 독립성이 없이 이제 부착된 물건이 있죠.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을 종속정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속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곧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 이것을 이제 종속정착물이라고 하는데, 독립성이 있는 독립정착물은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이 뭐냐? 토지와 정착물이 서로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란 거예요. 그러면 토지 별도로 또 정착물 별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한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물건, 그런 걸 독립정착물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별도로 등기를 하고 있는 물건이 있지. 건물 있잖아, 그지? 뭐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이런 건물이라든가 또는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당연히 등기가 돼 있으니까 토지와 별도로 양도가 가능하죠. 또 등기는 돼 있지 않더라도 독립된 보호사로 간주한다는 물건들이 몇 개 있죠. 민법에서 판례에서, 그지?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나 미분리 가실, 또 성장계에 접어든 농작물, 성장계에 접어든 농작물, 이런 것은 민법에서 판례가, 그지? 등기는 돼 있지 않더라도 독립된 보호사로 간주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 아닙니까, 그지? 이런 것이 이제 독립정착물을 대표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과 같은 건물이라든가 또 임목,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가실, 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에 해당합니다. 그 이제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이니까 곧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그럼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니까 토지와 늘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땅 팔 때 같이 따라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목이라든가 수목집단, 그지? 수목이나 수목집단, 땅 팔면 같이 따라가야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죠, 그죠? 임목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해요. 근데 나무 한 그루를 갖다가 살림을 갖다가 이제 땅 팔면서 그냥 나무는 두고 가라 이럴 수 없는 거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죠. 또 도로라든가 뭐 육교, 터널, 담장, 울타리, 우물, 아스팔트, 또 뭐 또랑과 같은 구거라든가, 그지? 아주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등기도 돼 있지 않으면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종속정착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은 이렇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해서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도 있다 이 말이다. 이 당연히 종류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착물인가 동사인가를 왜 구분하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실익이 어디 있느냐?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이잖아, 그지?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랬으니까 정착물이면 당연히 부동산이죠. 근데 정착물이 아니라면 뭐가 되나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랬단 말이야, 민법에서. 그지? 토지와 정착물만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했고 그 위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지만 정착물로 취급이 되지 못하면 동산으로 간주되는 거지. 왜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착물은 지금 이 건물에도 여러 가지 물건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지? 근데 한 달 전에 이 건물을 건물주가 팔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가 이 건물에 설치한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정착물로 간주되느냐 동산으로 간주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이 건물에 건물주가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게 정착물이라면 정착물은 계속 부착돼 있어야 되고 제거할 수 없는 물건이잖아, 그죠? 그죠? 그럼 건물주가 이 건물을 처분하고 매도하고 가면서 정착물이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부착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착물이니까. 그러면 매수인에게 주고 가라 그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착물로 간주되면 당연히 매수인 소유가 됩니다. 매수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기속됩니다. 근데 동산이라면 이동이 가능한 물건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매도자가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으로 가려면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매수인 소유냐 매도인 소유냐 소유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정착물로 간주되면 그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지 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동산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착물이라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야.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동산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배운 거 중개대상물은 뭡니까?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개사법에 명시된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또 준부동산 중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산은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착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다.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동산이라면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착물이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면 임대의 대상도 됩니다. 임대가 가능해지는데요. 동산을 임대하는 건 아니죠. 동산은 사용대체의 대상만 되지 임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착물과 동산과 구분하는 건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정착물이라면 매수인 소유, 동산으로 가면 매도인 소유가 된다. 정착물이라면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고 중개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만 동산이라면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가 없고 중개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나 동산과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 중에 어떤 게 정착물이고 어떤 게 동산인가 정착물이나 동산과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첫째가 물건의 부착 방법에 따라서 정착물이냐 동산과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을 부착해 두었는데 그 물건을 제거했을 때 제거 시에 손해를 가져다 준다. 그렇다면 그건 제거해서는 안 되고 계속 부착돼 있어야 될 물건이죠. 그죠? 제거했을 때 손해를 가져다 준다면 그럼 제거하지 말고 계속 부착해 둬라. 그러니까 정착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손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손해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언제든지 떼낼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지? 동산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을 제거했을 때 손해를 가져다 주거나 효용 가치를 감소시키면 제거해서는 안 되고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정착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제거했을 때 손해가 없이 효용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아무런 손해가 없다. 그럼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언제든지 떼낼 수 있는 물건이란 거야. 그로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두 번째, 물건의 성격 또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적합 상태에 따라서도 동산인가 정착물과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을 했다 말이야.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기 창문에 보면 브라인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지?
저기 우리 창문에 브라인드 부착돼 있죠. 저건 제가 이걸 임대해가지고 제가 저 창문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창문에 맞도록 제작된 물건이기 때문에 저걸 떼가지고 다른 창문에 가져가도 안 맞아서 못 써요. 그럼 저 브라인드 같은 경우는 항상 저 위치에 고정돼 있어야 되겠죠. 전 계속 부착된 물건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브라인드라든가요. 또 우리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딱 여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용 의자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 예배용 의자는 교회에서 예배용이라는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해서 설치한 물건이에요. 만약에 예배용 의자를 이 강의실에 들고 와서 5명씩 한꺼번에 앉아서 강의 들으라. 들으실 수 있겠어요? 들고 올까? 그런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은 이제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고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배용 의자, 브라인드. 아, 이 다 정착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경우는 정착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동산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자, 똑같은 물건이다. 수도꼭지라. 똑같은 수도꼭지인데 아파트 싱크대에 부착된 수도꼭지. 이건 뭘까요? 수도꼭지지. 그럼 내가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말이야. 아파트 싱크대에 부착되는 거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계속 고정돼 있어야지. 그건 정착물이죠. 근데 철물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수도꼭지, 그건 동산이겠지. 당연히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지? 똑같은 장롱인데 아파트에 설치된 붙박이장, 뭐야? 정착물입니다. 그건 계속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구점 진열대에 있는 장롱, 그건 동산이죠. 팔리면 가져가는 거잖아. 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롱이라도 이게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지? 또 특정 용도에 맞도록 이렇게 특별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또 정착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건의 성격이나 적합 상태에 따라서도 정착물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항구적으로 설치할 의도를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럼 그건 계속 부착돼 있겠지? 그럼 당연히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부착될 의도를 가지고 설치를 했다. 그러면 정착물이 되고 잠깐 그냥 일시적으로 부착될 의도를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건 이거는 한시적으로만 부착되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항구적으로 설치 의도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정착물, 일시적으로 잠깐 부착될 의도를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동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건을 설치한 당사자에 따라서도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 물건을 설치한 당사자가 임대인이 설치를 했다. 그럼 그건 임대할 목적으로 계속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정착물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를 했어요. 임차인이 설치를 하면 임대 기간 동안에만 딱 부착해 놓고 있다가 임대가 끝나면 자기가 설치한 물건은 떼갖고 가져가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잠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지. 그로 동산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다.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자 정착물은 그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으로 가야 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다섯 번째, 설령 임차인이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죠?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내가 이걸 떼가지 않고 두고 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계속 두겠죠. 그럼 그건 정착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도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떼갈 걸 합의했다. 나중에 내가 일시적으로 부착해 놓고 있다가 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떼가겠다. 그럼 그건 일시적으로만 부착한 거죠. 그건 동산이지, 그지? 근데 임대 기간이 끝나도 떼가지 않고 두고 가겠다. 두고 갈 걸 합의하면 계속 부착돼 있겠죠. 그럼 그건 뭐가 돼? 정착물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사 들어갔어. 원래 임차인이 설치하면 그건 동산이라고. 이사 들어갔는데 가스레인지가 없다.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20만 원 주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내 돈 주고 내가 설치한 거니까 임대기가 끝나고 내가 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건 떼가겠지. 그건 뭐가 돼? 동산이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산이란 말이야. 임차인이 설치하면. 다만 임차인이 설치를 해도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데 20만 원 들어갔으니까 임대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요. 내가 임대기간이 끝나도 이걸 가져가지 않고 두고 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 그럼 그 가스레인지는 계속 부착해 있는 거지. 그건 뭐가 된다고?
정착물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당사자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정착물과 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또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따라서도 정착물이나 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주물이 정착물이면 그에 딸린 종물도 당연히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물이 동산이라면 종물도 당연히 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학원에 들어올 때 출입문에 자물통이 있죠. 자물쇠 있잖아요, 그지? 자물통에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잠금 장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열쇠 가지고 딱 열고 들어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누가 제일 먼저 오셨죠? 저 혜정 씨 몇 시에 오셨어요? 8시 40분. 근데 너는 8시 반에 8시에 왔나? 8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10분만 떨면 되는데 왜 30분이나 떠는데? 바보야. 자물통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우리 그 유리문 들어오면 양쪽 문이 있잖아요. 유리문, 그죠? 유리문이 잠겨있지? 5층에. 유리문 왼쪽 밑에 그 홈이 있어. 그 홈에 열쇠가 있거든요. 꺼내갖고 일로 들어오면 돼요. 근데 열쇠가 있는 어딘지 몰라가지고 또 30분을 떨었다 그러는데 가슴 아픈 현실 참. 그죠? 머리가, 그러면 전화라도 해보든지 앞에 그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 내가 받아갖고 열쇠 어디 있다 알려줄 건데 뭘 30분씩 떨고 있는 젊은 놈이, 그죠? 잘 떨었다 그래. 열쇠 그 전화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열쇠 어디 있다 알려줄 건데, 그죠? 근데 그 자물통은 잠금 장치니까 그건 늘 있어야 되죠. 이 자물통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자물통이 그러면 주물이 자물통인데 자물통이 이게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자물통 없으면 안 되지, 잠금 장치가. 그건 늘 부착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근데 자물통이 정착물이면 거기에 딸려있는 종물이 뭐야? 열쇠죠. 열쇠는 이 휴대가 늘 가능하고 이동 가능하니까 동산이잖아, 원래는, 그죠? 근데 주물인 자물통이 정착물이란 말이야. 그에 딸린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이다. 이게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물건의 붙잡공법이나 설치 의도, 또 성격이라든가 당사자의 관계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 봐봐라. 지금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면 정착물이 되고 값이 싸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가격 같은 경제적 가치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요, 그걸 제거했을 때 손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제거했을 때 손해를 가져가지고 효용 가치를 감소시키면 절대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정착물이죠. 지금 우리 이 천재에 보면은 화재 경보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스프링쿨러도 있고 옆에 또 하얗게 생긴 저 동그라만 게 있죠. 저거는 이제 요 실내의 온도가 38도를 초과하면요, 저게 감지를 해가지고 경보센터로 신호를 줍니다. 그럼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 한 개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늘 설치돼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죠.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늘 설치해 두는 물건. 저런 거는 가격이 한 개에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늘 있어야 되는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정착물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은 정착물을 구분할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자, 요 위치에 설치를 하면 정착물인데 저 위치에 설치하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설치 장소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착물이고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런 말도 없죠? 설치비가 꼭 많이 들어가야 정착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리 그 설치하는데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도요, 그 물건이 꼭 부착돼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제거했을 때 손해를 가져둔다면 그건 항상 정착물로 간주가 되는 거야. 아니,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정착물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정착물에는 등기된 물건도 있고 등기가 안 된 물건들도 있죠. 그럼 등기를 했다고 꼭 정착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수목이나 수목들은 등기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착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 공시유무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물건의 부착방법이나 물건의 적합 상태라든가 당사자의 관계라든가 설치 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이라든가 설치 장소, 설치 비용, 공시 유무 이런 것은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것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나 정착물로 간주가 되지 못하고 항상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아주 빈번하게 이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언제나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가져오는 대표적인 물건들. 책 찾아도 없어. 그냥 적어. 없어. 몰라 어디 뭐 중간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도 잘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적어놓고 그냥 보세요. 못 짜겠네. 적는 게 좋다. 자, 동산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건 첫째가죠.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 아까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이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그랬죠. 좀 전에 여기 임대인이 설치를 해야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하면 그건 동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 설치한 가사 정착물이나 농업 정착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그런 것들 다 정착물, 용어만 정착물이 붙는 거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이 말이 이제 쉽게 표현해서 임시로 심어둔 나무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뿌리가 내리면 다른 곳으로 옮기 심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지금 심어둔 거죠. 이거는 항구적으로 부착된 물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만 부착되는 거니까 당연히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요. 자, 우리 농작물 중에는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 농작물이 있죠. 경작을 하는 경작되는 수확물이다만 매년 단위로 그죠? 1년 단위로 늘 수확을 하는 농작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작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경작 수확물. 1년 단위로 우리가 수확을 하는 농작물이 많죠. 벼, 보리, 무, 배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마늘, 콩, 담아내기. 그지? 얼마나 많노죠?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수확되는 순간 당연히 이동에 관한 동산으로 변하는 겁니다.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정착물이죠. 근데 이거는 1년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전부 수확되어 버리는 순간 동산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매년 단위로 수확되는 농작물,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확되는 농작물 이런 것은 항상 동산으로 가야 되지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판잣집 이것도 당연히 동산입니다. 비가 오면은 그죠? 썩어서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동산으로 가야 되지. 또 비닐하우스 수확이 끝나면 철거되고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지?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리고 신문 가판대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공중전화 박스 동산이에요.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또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있죠. 이거 당연히 동산으로 가야 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에요.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동산으로 가야 되는 게. 건물은 원래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정착물이지. 가장 대표적으로 고정되는 게 건물 아닙니까? 정착물 중에는. 근데 건물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린 건물. 그럼 건물을 허는 순간 돌덩어리 자갈로 변하는 거야. 그지? 당연히 이동이 가능한 거죠. 헐어버린 건물은 동산이죠. 그냥 건물 그러면 정착물이죠. 그죠? 헐어버린 건물은 당연히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 되겠죠. 주로 이제 이 동산으로 가져오는 물건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 이런 건 아주 자주 나와요. 내가 체크해 드리는 거.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인 수목, 판잣집. 그리고 특히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지 정착물이 아니다.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있어. 그런데 이제 정착물로 또 간주되는 물건도 있단 말이야. 정착물로 간주되는 거. 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수확을 하는 농작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매년 단위로 경작되는 수확물,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참 제목도 길고 들었다. 뭐가 있을까요? 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열매는 따먹으면 열매는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데 나무는 한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 자라요. 이런 걸 이제 경작 노력이 없는 나무,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이렇게 표현한대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무진장만 있습니다. 그지? 이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해서 열매는 따먹죠. 근데 나무는 여러 해 동안 한 장소에 고정돼 있죠. 나무를 베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지? 벌목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한 장소에 계속 고정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라. 근데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열매만 우리가 따먹지 나무를 베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정착물이죠. 그리고 나무를 우리가 보통 뭐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직접 그 심잖아, 그죠? 근데 우리 산에 가면은 우리가 인간이 직접 나무를 심은 거는 아니야. 근데 자연 상태 그대로 태어나서 한 장소에서 열애 동안 자라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연식생이라고 합니다. 자연식생.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정착물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식물은 한정에서 꽃을 피우고죠. 몇 달 아니면 보통 6개월 이내에 꽃 피우고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럼 당연히 동산이죠. 일시적으로만 부착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 해 동안 한 장소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럴까요? 다년생 식물. 여러 해 동안 자란다는 거죠. 한 장소에서. 그지? 이건 당연히 정착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물로 간주되는 물건도 있고 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인데요. 제일 우리 시험에 많이 답을 오가는 게 이거야.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정착물이죠. 그러나 매년 단위로 수확되는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다. 올해도 아마 여기서 답을 요구할 확률도 매우 높다. 내가 볼 때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안 나왔다. 이 부동산의 개념이. 작년에는 안 나오고 30배 때는 그죠?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과 경제적 측면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였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의 자연, 위치, 공간, 경제적 측면의 자산, 자본, 생각소 이렇게 세 개씩 넣어가지고요.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게 재작년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럼 올해는 예상되는 게 눈으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착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정착물의 개념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정착물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뭐다?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랬고, 이 민법에서 부동산을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럼 이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란 이 협의에 뭔가를 합친 게 광의이겠죠, 그죠? 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준부동산이 자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뭐라 그랬죠? 토지와 정착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어요. 그때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는 물건이 있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겠다. 그래서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의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해 준다. 그래서 간주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또 건설 기계와 같은 기계 장비라든가, 그리고 임목이라든가, 그리고 공장재단이라든가, 또 광업재단이라든가, 어건이라든가, 광어건, 뭐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부동산에. 근데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은 다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지.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야 부동산이라. 동산이지 부동산이 될 수가 없죠, 그지? 그런데 동산은 공시방법이 뭡니까?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죠. 그지? 점유인데, 자, 선박,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선박이라 하잖아, 그지? 20톤 이상 되는 큰 배 샀죠? 등기해야 돼, 내 이름으로. 그게 내 물건이 되는 거야. 우리 자동차 사면 등록하죠? 그리고 항공기나 기계도, 그죠? 등기나 등록을 해야 내 물건이 되는 거야. 임목도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등기가 돼 있지.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법에서 나왔지? 그지? 이것도 전부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건도 당연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원래 이동이 가능하니까 동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죠? 전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야. 등기나 등록이라는 부동산하고 똑같은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동산이라면 점유로 공시를 해야 돼. 근데 이것들은 전부 동산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하고 똑같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부동산으로 봐준다. 의지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들도 부동산이죠. 이것도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니까 부동산인데, 다만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다 이 말이야. 민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이 다 있어요. 뭐 임모에 관한 법률, 공장재단법, 강업재단재단법, 수산업법, 또 뭐 선박법이라든가 항공법, 건설재단법 이런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 개별 법률인 다른 법률에서
그러니까 민법 외에는 다른 특별부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들을 통틀어 준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는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만을 뭐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 그리고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거하고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것까지를 합쳐가지고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구분을 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3대 측면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고 이 중에 기술적 측면이 유형적 측면, 그죠? 기술적 측면이 유형적 측면이고 그리고 경제적 측면과 법률 측면이 뭐다? 무형적 측면이라 그랬죠. 좀 전에 아까 여기 했잖아요. 3대 측면을, 그지? 근데 그럼 유형과 무형의 두 가지 측면을 다 합치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합치게 되겠죠. 어?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해서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지? 그럼 이 복합 개념이 이 3대 측면을 뜻하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바로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말이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의 부동산이다. 3대 측면의 부동산, 즉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포괄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용어하고 이제 용어는 비슷한데 복합 부동산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 그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 즉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에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전부 묶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복합 부동산은 두 개의 부동산이 딱 결합이 됐다 이런 뜻이다. 두 개의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도 건물과는 별개, 건물도 토지는 별개죠.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마치 한 개 물건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인데 토지도 건물과는 별개, 건물도 토지와는 별개, 따로따로 등기라니까. 그럼 두 개의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두 개인데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딱 결합이 돼서 마치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마치 한 개처럼 일치를 이루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뭐가 두 개가 결합됐다 요 말에 나야 되겠지, 그지?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된 거야.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그지? 그 위에 이제 등기된 수목, 이걸 뭐라 그러죠? 임목이라 하잖아요. 그럼 토지도 토지대로 등기가 돼 있고 임목도 임목대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 부동산이 지금 몇 개야?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토지 위에 임목 딱 써가지고 마치 한 개 물건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죠. 이것도 역시 복합 부동산이야.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임목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된 상태로 일체를 이루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그때를 복합 부동산,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포괄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개념자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 개념자가 들어가는 걸 모르면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네?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하고 다른 거라니까. 구분을 하시고요. 왜 이제 복합 건물이란 것도 있는데 복합 건물도 그러면 복합 건물이니까 용도가 이제 두 개 이상 결합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이게 20층짜리 건물이야. 20층인데 1층에서 15층까지 하고 16층에서 20층까지 하고 용도가 달라요. 1층에서 15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어. 상업용으로. 근데 16층에서 20층까지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어. 그럼 이건 뭡니까? 이런 건물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주상복합 건물이라네 이거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 거야. 주상복합 아파트. 근데 이제 똑같은 20층인데 16층까지는 상업용이고 17층에서 20층까지는 주거용으로 쓰인다. 그럼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밖에 안 되죠. 그러면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려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주택으로 5개 층이 쓰이고 있죠. 이거는 주상복합 아파트란 말이야. 주상복합 아파트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이 안 된다. 그러면 주상복합 건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려면 5개 층이 주택으로 써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주택 용어에 가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죠? 이렇게
두 개 이상 용도가 결합된 건물을 복합 건물 이렇게 번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복합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과 상업용이 결합되어 있죠. 그죠? 주상 복합 건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상 복합 건물이라도 건물 중에서 주택으로 쓰는 수가 5개 층만 되면 주상 복합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주택으로 쓰는 수가 5개 층이 안 되면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올해는, 재작년에 이제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구분한 게 30회 때 나왔으니까지, 올해는 당연히, 그 법률적 개념 중에서도 정착물의 개념에 대해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정착물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정착물과 동상을 왜 구분하느냐, 또 정착물을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구분 기준도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항상 동산으로 취급되고 정착물로 가져되는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동산으로 가져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들은 꼭 익히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자, 지금 여기에 설치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자, 이 칠판, 정착물입니까? 동산입니까?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확률 50%인데도 참, 그것도. 정착물이라고? 동산이라고. 정착물이야 그러면 동산, 동산이야 그러면 정착물. 세 번째 부르면 그냥 조용하지. 이거는 당연히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고. 칠판은 누가 설치했어요? 제가 설치했잖아요. 이 건물을 학원 용도로 임대를 했으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이 되겠잖아. 정착물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학원으로 임대를 안 하고 미장원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칠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학원 안 하고 그만두고, 그죠? 학원 안 하고 여기서 나가는 순간 이건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없겠죠. 그러니까 임대 기간 동안은 한시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동산이 되는 거죠. 정착물이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자, 요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착물을 구분하기 애매하다,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구분이 애매하면 동산이고 정착물로 간주해버려. 그럼 정착물로 간주하면 누구 소유가 됩니까? 매도인, 매수인 중에. 매도인이 정착물은 계속 부착돼 있어야 되니까 매도자가 떼갈 수 없다 그래도 여기 있네. 여기 정착물이면 매수인 소유지 무슨 매도인이고. 동산으로 간주돼. 동산이라 이동이 가니까 매도자가 제거해서 가져가는 거야. 정착물로 가면 정착물은 계속 부착돼 있고 고정돼 있어야 한다니까. 고정돼 있어야. 그럼 매도자가 자기 건물에 설치한 물건에도 매도자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매수인에게 주고 가야 돼. 그래서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한 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니까. 이 소유권이 달라지니까. 참네. 정착물로 간다면 이건 당연히 매수인에게 주고 가야지. 어떻게 매도자가 가져가노? 매수인 소유가 된다 이 말이야. 매도자가 아니고. 실컷 했는데 1시간 내내 또 소리 했었고 말이야. 숙이 다르게 긁는 소리는 했었고. 자, 정착물인가 동산인가를 구분하기 애매하다. 그때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정착물로 간주니까 매수인 소유가 됩니다. 매도자 소유가 아니고. 이번 원래 오늘 3월 첫 주니까 오늘 모의고사를 쳐야 되죠. 오늘 모의고사를 치니까 저희 학원 수강생들은 또 안 그러더만, 그죠?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친다고 어제 아마 밤새고 지금 눈이 붉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지? 오늘 진짜 모의고사 치는 줄 알고. 다른 학원도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모의고사 치는 걸 그렇게 쫄고 막 그러지? 모의고사 쳐서 성적표를 어디 비름박에 고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42.5점 받는 사람만 딱 채점해갖고 42.5점만 시상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별거 있는 줄 알아요? 42.5점을 시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쫄지 마. 그냥 든든하게 치면 되지. 딴 학원에서 신규 등록자가 많아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첫 주에 모의고사 치면은 이 사람들이 모의고사 치자마자 환불합니다 하면서 막 벌벌벌 떨더라고. 포항해가지고 원장님이 제발 좀 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죠? 우리만 일찍 치고 또 딴 학원은 늦게 치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고 평균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원하고 비슷한 시기에 치려고 지금 3주차에 치려고 22일 날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치려고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셔가지고 3주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또 수준이 향상되겠죠. 그러면 7만 원 하재. 언제 친댔다고? 벌써 마음먹겠나? 25일 날 안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에라이씨.
3월 22일 날 치도록 하고 지금 저기 고시되어 있는 거는 그죠? 저거는 전국 모의고사 개론만 치는 게 아니고 개론만 치는 거는 3월 22일 날 수업 중에 1시간만 치면 되고요. 저기 명시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출판사에서 시험지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죠? 치는 시험이에요. 치는 시험인데 3월 27일 날 토요일 날 칠 테니까 미리 신청해서 가지고 저 전국 모의고사는 1년 동안 총 7번 치거든요. 매달 한 번씩 월말에 7번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시험지를 사갖고 와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근데 꼭 신청 안 했다가 시험 치기 전날 아니면 시험 당일날 와갖고 시험 칠래요 하고 그때그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없어, 시험지가. 그러니까 미리 좀 신청하셔요. 신청해보고 1, 2차를 다 치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1차라도 칠 수도 있고 1차는 꼭 한번 치보고 모의고사는 전국 모의고사는 자주 응시해 봐야 돼요. 시험장에서 실제 분위기를 느껴야 되니까 9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죠? 오전 9시 반 모의고사는 9시 반부터 칩니다.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해가지고 점심시간 없이 1, 2차를 동시에 다 치니까요. 좀 신청해갖고 많이 쳐보고 기출문제 해설 특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겠지만 저 10년치 최근 10년치 기출문제집이 따로 나와요. 1차 한 건, 2차 한 건 해가지고 출판사별로 그 출간되는 게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집 책을 가지고 전 범위에 대해서 10년치를 한꺼번에 풀려면 하루 만에 도저히 해설을 못 해줘요. 그래서 이틀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또 수준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근데 다른 학원은 3월 초부터 바로 저 기출문제 해설 특강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조금 수준이 향상된 상태에서 들어야 그래도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는 한 달 늦춘 겁니다. 그래갖고 4월 달에 하는데요. 저거는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보고 필요하신 분은 또 신청해서 들어야지. 기출문제는 뭐 실제 시험에 70%가 반영돼 나오는데 기출문제 해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시험장에 가서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좀 많이 신청해서 듣고요. 쉬었다가 부동산의 분류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